헌법이라는 게 뭐냐? 헌법은 그냥 우리가 쓰면 되는데 헌법이 어떻게 200년, 300년을 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다음 세력이 들어와서 나랑 반대 세력이 나중에 집권을 해갖고 그냥 지워버리고 딴 거를 쓰지 못하게 어떻게 만드냐야.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사실? 헌법은? 미국의 헌법이 왜 300년을 갔냐는 거예요. 1700년대에 쓴 헌법이 지금 세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도대체 뭐를 설명해 줄 수 있길래 어떻게 그런데 안 고치면서 계속해서 수정헌법 정도만 만들면서 미국 사람들이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에 권위가 있는 거고 정통성이 생기는 거고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헌법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해요. 우리는 그럼 헌법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럼 이 헌법을 어떻게 뭐가 헌법을 뒷받침하냐. 일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사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은 전통 체제를 뒤집어서 완전히 새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정권을 잡는다는 게 이게 평화롭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그냥 비근한 예로 1868년에 이제 막부를 퇴출을 시키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왕정복고를 했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은 그 1868년 그 해에서부터 1872년 4년 동안 메이지 유신 성공하고 4년 동안에 밀란이 343회가 일어났어요. 와. 그러니까는 4년 동안에 300번, 1년에 100번, 그러니까 1869년 한 해에만 110번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주 밀란, 뭐 동학,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사실 이때 일어난 밀란에 비하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많았던 것 같고 1867년에서 1870년까지 엄청난 흉년이 왔었고 1871년에 그 와중에 사무라이와 평민 결혼 금지법 폐지. 그러니까 이제 신분제를 없애버리는 거죠. 몇백 년 내려온 그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니까 이제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겠어요. 천민제도 폐지하지. 근데 천민제도가 폐지되는 건 좋은데 어떠한 뭐 도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독점권도 뺏어버리죠. 아무나 할 수 아무나 하는 거지 이제는 백정들만 하는 게 아니지. 그다음에 면세권도 폐지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세금을 내야 돼. 전엔 천민이라고 세금도 안 냈는데 국민으로 안 쳐졌지만 세금도 안 냈는데. 그다음에 주민등록법이 공표되고 1873년에 징집령이 내려서 전에는 사무라이들만 전쟁을 했던 거를 이제는 아무나 다 징집을 시켜서 4년 복무 예비군 3년을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 토지 개혁해갖고 뭐 통민들 토지 소유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땅을 줬지만 뭐예요? 징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세금 다 내라 그러는 거고 토지 조사하고 이제 현금으로 세금 납부시. 그러니까 봉건 체제를 근대국가 체제로 완전히 전환시켜 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밀란이 100번씩 한 1년에 100회씩 이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란만 난 게 아니라 사무라이들도 일어나서 뭐 사무라이들 근위병 창설이라는 게 67년이니까 이제 근위병이라는 게 사무라이들이 군대가 아니라 평민들, 천민들, 그냥 저 사무라이들 혼성 군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집령, 아까 말씀드린 징집령이 73년 내리고, 그러고 나니까는 얼마나 이 사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냐면 74년에 이와쿠라 도모미, 이와쿠라 사절단이고 진짜 그 귀족 공가의 최고 그 개혁 세력가인데 그 사람 암살 시도가 일어났고 74년에 사가의 난이라고 해갖고 대사무라이 나고 신부론의 난이라는 게 나고 하기의 난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서 패도령 사무라이들이 칼 못 차고 다닌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남전쟁이라는 1870년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제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오는 바로 그 서남전쟁. 그래서 일본이 한번 휘청이지만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사전수전 겪으면서 그 정권을 갖다가 이제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와중에 뭐 자유민권 이건 뭐 자세히 안 들어가겠지만은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게 또 일어나 가지고는 야 의회 정치하자. 너희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의회 정치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의회 정치를 하자는 세력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굉장히 갑신정변 지지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역사지만 자세히 이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때의 그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라는 게 이제 우리도 의회 정치합시다라고 한 사람들이 신들이 생각한데 관리의 지식 역시 유신 이전을 봤을 때 반드시 진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 반드시 이를 이용함에 따라 진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선 의원을 세우는 것은 즉 인민을 배워 알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루빨리 개명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의회 정치, 일본 사람들 너무 무식하다. 안 됐다. 정부가 의회 정치를 안 하겠다니까 가리키라. 정부가 직분으로 이를 받들어 목적으로 삼는 것이 곧 인민이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초매하지 않고 우리 인민의 종순함은 이미 지나칠 정도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착하기만 하고 따르기만 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정부가 반드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민선 의원을 세워서 우리 인민에게 과감한 기세를 일으키고 천하를 분담하는 의무를 알게 하고 천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니 전국 인민이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정치를 해서 주권을 줘라. 참정권을 줘야지 인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민주화 과정이 이게 딱 1870년대에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이 과두정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제 사이고 기도 뭐 이런 오쿠보 이런 그 소위 유신의 삼거리라는 사람들이 1878년 그러니까 명치 유신하고 딱 10년 만에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세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역사라는 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주도 세력 항상 보면요. 혁명 주도 세력과 그 주도 세력이 새 정부를 세워서 통치를 해 나가는 것까지 잘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전혀 다른 것 같아. 그쵸. 행정 능력과 이 혁명 일으킨 능력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오쿠보 같은 사람은 둘 다 잘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얼마나 내부에 불만이 많고 그 소외된 세력이 그렇게 많았으면 그 아까 말씀드린 밀란이나 사족 사무라이들의 반란이 일어난 그 맥락 속에서 결국은 그 일으켰던 사람들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가 진보하려면 발전하려면 바로 당연한 일인 것 같아서 그 밑에 있었던 조금 젊었지만 같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한 4명 정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는 많지만 그중에 특히 4명이 그로부터 한 20년, 30년 일본을 이제 이끌고 나가요. 그게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 마스카타 마사요시 이 4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도 다르고 둘은 셋은 주슈고 하나는 사스마 출신이고 그런데 서로가 지역도 그렇게 다르고 이 혁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혁명을 한 세력의 가장 문제가 권력 분점만이에요. 얼마나 투쟁이 많이 일어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몇몇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걸 의논을 해서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딱 이 사람은 정치를 담당했고 저 사람은 경제 누구는 군사 이렇게 딱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당연히 자기네는 다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실제 관여를 하고 의논을 했지만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서로가 그 나눈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경제개혁은 이 마스가타 마사요시라는 사람인데 이건 뭐 진짜 지금 뭐 일일이 그냥 사진에 나온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4장이라는 게 이제 비단을 갖다 만드는 공장 만들고 미쓰비시 조선소 만들고 우체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1년 만에 우체국이 3만 개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3만 개. 그러니까 만들기 하면서부터 쫙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국민 학교가 13,000개가 생겨. 하여튼 정말 놀랍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소, 기차 이런 거가 그냥 뭐라 그러나 진짜 이 어느 역사에도 참 보기 힘들게 정말 한꺼번에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경제난이라는 거가 겹치면서도 이 아까 말씀드린 마스가타 같은 사람이 이제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전부 다 40살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난 도대체가 그리고 교육받은 게 그냥 그쵸. 한학 사무라이 교육받고 물론 약간 난학 좀 배우고 그리고 유학을 가더라도 한 1년, 2년씩밖에 못 가거든. 그래갖고 배워왔는데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하나같이 놀랍게 그 세상을 알고 나라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안다라는 게 권력만 있는 게 아니고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를 저렇게 분별력 있게 안다라는 게 그게 그 메이지 일본의 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런 지도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어떻게 그런 게 나오는 거 진짜 사회적 에너지가 응축되다 보면 그게 폭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일본이 270개 번으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게 나눠져서 서로 경쟁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경쟁을 해서 한 나라에도 더 오사카에다 팔려고 갔다 그러고 뭐 땅 때문에 전쟁도 했었지만은 그러한 경쟁을 하면서 각 번마다 뭐 몇만 명 안 되는 번도 우리 번사들이 더 똑똑해야 되니까는 걔네들 교육을 시키고 뭐 난학교에다 보내고 어디다 보내고 에도에 보내서 유학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영국에도 보내기 시작하고 이제 번이 더 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쟁이 벌어지니까는 3천만 인구 되는 일본에서 저런 놀라운 사람들이 각 번에서 진짜 몇십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우리나라 지금 도지 뭐. 그렇죠. 번이 도죠. 그냥 충청도 뭐 이제 전라도 이런 도에서 정말 나라를 이끌 인재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나와요. 부지기수로. 그래서 그중에 걸르고. 그러니까 이런 마츠 같은 사람들은 1871년에 소위 폐번치연, 그러니까 번을 다 없애고 현으로 하면서 나라가 그 번들이 갖고 있던 빚도 다 떠안고 사무라이들을 없애고 나면 사무라이들을 그냥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사무라이한테 나라에서 연금을 주겠다 그래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재정의 3분의 1이 사무라이 연금으로 나가버려. 그럼 정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1877년에 아까 그 서남전쟁이라는 걸 했을 때 1년 정부 재정이 1년 동안에 다 날아가는 거죠. 전쟁 한번 하느라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어나고. 1880년이 되니까 사무라이 연금을 채권으로 줬는데 그 채권이 액면가의 7%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라이들은 또 불만이고. 이럴 때에 이마스 가타가 81년부터 91년까지 재무상을 하면서 완전히 세제 개혁을 해갖고 세금을 제대로 걷기 시작하고 일본은행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중앙에서 이제 그 경영 정제를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국유 기업들을 이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을 나라가 인수했으니까 번에서 운영하고 있던 온갖 가게들 상회들이 있었던 거를 그것도 나라가 떠났던 거를 그걸 이제 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사회화가 일어나면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자이바츠 재벌이 이제 이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미쓰비시 하는 누구죠? 야따로한테는 야따로한테는 그 뭐예요? 조선소 어느 딴 데서 하고 있던 사스마에서 하고 있던 조선소 돈 안 벌리니까 도저히 나라에서 해봐야 안 되니까 맡기는 거죠. 이렇게 싼 값에 팔아 넘기고 이러면서 이 마스가타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이 일본은행 설립할 때 82년에 한 얘기예요. 무릇 정부의 본분은 국가의 강령을 보존하고 국민의 치안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결코 인민과 이익을 다투는 것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윤을 나라가 돈을 벌려고 지금 경제 시장에 들어가고 개인들하고 지금 경쟁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 외교, 해, 육군비, 경찰 보호 등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통치를 보위하는 사업은 본디 정부가 스스로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 상업 무역 등과 같이 인민과 직접적으로 이익을 다투는 사업은 정부가 감히 스스로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자, 그러니까 마스가타 같은 사람이 이제 일본 경제를 꽉 쥐고 사실 마스가타 디플레이션이라 그래갖고 다 팔고 정부 재정을 갖다가 꽉 잡고 있어요. 늘리질 않아. 쓰질 않아. 지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다 뭐 경제 침체다 해갖고 얼마나 지출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일본이 이때에 겪고 있었던 이 인플레와 사족들의 반란과 밀란과 정말 정부 제조의 궁핍과 이거를 상상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이 마츠가타가 10년간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마츠가타 디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아예 마츠가타 디플레. 그러니까 너무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서로가. 그런데 마츠가타가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할 때 유일하게 마츠가타가 딱 유일하게 돈 쓴 게 전쟁할 때. 이거는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청일전쟁 같은 거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아니면 이제 저기 뭐예요 그 대만 정벌 나가고 이럴 때에는
하도 저기 하니까 국방을 위해서는 써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쓰지만은 진짜 놀라운 긴축 정책을 벌여요. 아무 인기 없는, 누구한테도 인기 못 없는. 그러니까 저런 심지와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그 메이지 구간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과도들의 예. 자기네들끼리 그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서로를 저렇게 알고 믿고 그거를 누가 그래도 이렇게 하자고 그럼 제가 저 친구가 그래도 저 전문성이 있으니까 말을 듣자 밀어주자 하고 이걸 또 하고 물론 뭐 야마가타 같은 사람 그때 야 군비 좀 내놔라 굉장히 서로가 싸우지만 그거를 또 조정을 해갖고 또 필요한 만큼 주고 결국 가서는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어서 주고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놀랍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그 싫어하는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진짜 일본의 맥락에서 그다음에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놀라운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84년에 화족제도, 85년에 내각제도 만들고 전문 관료제 확립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관료를 뽑는데 시험을 쳐서 하자. 그리고 그 시험을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놔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만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끝까지 최고 엘리트 뽑아야 된다라고 관철시키는 게 고시제도인 거죠. 고시제도를 이때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화족제도 이런 건 이제 이거 나중에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자기네 같이 하급 사무라이가 있고 놀라운 몇백 년 된 귀족 공가 출신들이 있고 천황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다이묘들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이묘들이 수백 명이 있고 이 체제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통일성과 이 지도층의 어떤 동질성 같은 거를 만들어 그래서 화족제도라는 새로운 귀족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500명을 뽑아서 그 중에 30명 정도만 50명 정도만 자기 하급 사무라이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원래 있었던 귀족 이제 그 다이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로 엮어 이제 다시 싹 엮고 나서 새 지도층을 이제 만들어내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내각제도를 만들어 갖고 근대 내각제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초대 총리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당나라 때 들여왔던 율령 그 법에 의해서 뭐 태정관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완전히 이제 이건 책임감이 없다 태정관 그래서 근대 내각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헌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저는 헌정제도 수립하는 거를 이 책에서 제가 그 나중에 뒤에 부록 보시면은 제가 이 책 쓰면서 제일 놀랍고 감동받았던 부분이 이 일본 사람들이 헌법 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민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혼자서 다 해먹지 말고 그래도 뭐 국방비를 어떻게 쓸 거고 하면은 세금을 올리고 어쩔 거면 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민의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회 정치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70년대 의회 정치 요구가 74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를 자기네가 정부가 그럼 알았다고 우리가 헌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또한테 맡겨서 이제 그 헌법을 십몇 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서 1890년에 공포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책의 뒤에 부록에 보시면은 그 헌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메이지가 1870년대에 하도 이제 헌법을 만들라 그러고 사실 다들 하급 사무라이들도 그렇고 메이지 유신에 참여하지 못해서 낙오됐던 세력들도 그렇고 예. 의회 정치라는 걸 하면 다 자기네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하급 사무라이들도 뭔가 이렇게 국론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회 정치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 의회 정치라는 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의 메이지가 초기에 그래. 메이지 천황이 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건데 그래서 의견서들을 내라. 그래서 의견서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1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중에 이제 4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또가 낸 의견서가 있고 이와쿠라 도모미가 낸 의견서가 있고 오쿠마 시게노부가 낸 의견서가 있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낸 의견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일부러 누구한테 부탁을 해갖고 번역을 해서 실었는데 그 번역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긴 글들인데 자고로 헌법이라는 건 뭐고 어떤 나라에서 헌법이 어떤 작동을 했고 무슨 역사를 통해서 무슨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작동이 됐고 하는 얘기를 몇십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세하게 쓰고 왜 어떤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어떤 식의 헌법을 해야 된다. 뭐 영국식 해야 된다. 프랑스식 해야 된다. 미국식 해야 된다. 플러스 프로이센 쪽에
이런 거를 논하는 그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의 수준을 보고서 이거는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컨스티튜션 만들고 할 때에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디슨, 해밀턴 뭐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헌법이라는 것에서 인권을 보호하라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서 미국 정치에 이제 성경 같은 책 미국에서 헌법 수업 들으면 무조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무조건 배우죠. 그러니까 그 법학을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는데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준하는 수준의 논의를 이 사람들이 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메이지가 이또가 이제 끝까지 결국 관철시키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헌법이라는 게 뭐냐? 헌법은 그냥 우리가 쓰면 되는데 헌법이 어떻게 200년, 300년을 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다음 세력이 들어와서 나랑 반대 세력이 나중에 집권을 해갖고 그냥 지워버리고 딴 거를 쓰지 못하게 어떻게 만드냐야.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사실? 헌법은? 미국의 헌법이 왜 300년을 갔냐는 거예요. 1700년대에 쓴 헌법이 지금 세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도대체 뭐를 설명해 줄 수 있길래 어떻게 그런데 안 고치면서 계속해서 수정헌법 정도만 만들면서 미국 사람들이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에 권위가 있는 거고 정통성이 생기는 거고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헌법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해요. 우리는 그럼 헌법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전제군주가 이제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 헌법을 뭐가 헌법을 뒷받침하냐.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야, 미국 같은데 유럽에서는 이 기독교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무언의 합의, 무언의 뭔가 국민이 합의하는 기본적인 가치관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어떠한 인식하고 있는 공동의 공동체라는 인식 공동체라는 어떠한 개념이 있어서 사실 꼭 법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걸로 서로가 받아들이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 체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헌법을 만들어야지 이 헌법이라는 게 오래 간다. 근데 유럽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이게 기독교라는 거다. 기독교라는 놀라운 그 오래된 그 공통의 가치 체계가 있는데 일본에는 그게 없다.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불교 갖고 안 된다. 그럼 신도는 우리가 새로 직구 만든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뭘로 하느냐? 그럼 이걸 천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천황의 신격화라는 게 일본에서 왜 일어났냐? 그냥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갖고 무슨 전제군주를 좋아하고 독재자를 그냥 만들어서 맹목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속에 계산이 들어갔고 이 법 철학의 법사상사를 꿰뚫어가지고 야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만들어야 되는 거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견고해진다라는 거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만세일가라는 천황이라는 거 하나만이 모든 일본 사람들이 존중을 하고 그것만큼은 거부를 못하는 건데 절대적인 어떠한 그게 하나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축으로 삼아서 기초로 삼아갖고 헌법을 만들자. 그러니까는 놀라운 결정이 뭐냐면은 그 대신 천황은 매일매일의 정치 과정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느 한 편이 들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객관적인 그 헌법을 초월하는 정치 체제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천황을 갖다가 정책 간섭 못하게 빼버린 거예요. 사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 아니에요. 예. 사실 당시에 유럽의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비렐름 1세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 참 쉬운 일이 그러니까 아닌데. 프로이센 거를 배우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산조 사네토미라고 그 귀족 출신 이와코라랑 둘이서 가장 셌던 공가 출신이 항상 태정 대신이었고 그랬었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국내부 대신으로 그러니까 국내부라는 게 이제 일본 황실을 담당하는 거니까는 형식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최고거든. 예. 바로 현황을 옆에서 보좌하니까. 그런데 국내부 대신을 만든 대신에 자기가 만든 내각 제도를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국내부는 내각회에 참여도 못해. 뭐 재무성, 외무성 딴 거는 다 참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에서 매일매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냥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격화 우상화해서 신도를 만들어갖고 온갖 거를 해서 멋있게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신격화, 세속적이지 않은 존재로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속 정치의 깃을 노릇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참 잘하는 참 잘해. 그러니까는 자기보다도 어린 뭐 거의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 어린 메이지를 앉혀놓고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그 모습이 참으로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헌법이 메이지 유신 헌법이 1948년에 미국이 이제 그 새 헌법을 주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헌법을 지금 일본 헌법을 주면서 바꾸는데 그때까지 한 100년 채 못 가게 하여튼 80년 정도를 일본의 헌법 노릇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것도 결국은 그 천황이 사실은 히로히토가 2차 대전 때 전쟁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매일매일의 정책 결정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자꾸들 역사학자들이 그때 그런 전쟁 결정을 낼 때 히로히토가 거기 있었냐 없었냐 문제를 갖고 계속 논하는 이유가 원래 이토가 생각했던 그런 하루 매일매일의 정치로부터 초월해 있는 어떠한 따라서 그 매일매일의 정치를 뒷받침하고 국가 헌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그 천황의 모습이 유지가 됐었느냐 아니면 어느 단계에선가 그걸 상실해 버렸는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줬고 일본 스스로도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 천황 황실에 대한 그 어떠한 그 뭐라 그러나 존숭이라는 게 이런 게 물론 뭐 아직도 뭐 영국 왕실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존중보다는 좀 나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은 게 2차 대전 때 히로히토가 전쟁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거가 되죠. 그렇지만 아무튼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서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1870년대, 80년대 일본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러면 그 지도자들의 수준은 중국의 정국번이나 이홍장이나 좌종당 같이 거기서도 놀라운 일들을 벌였지만 네. 혁큰 같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청나라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예. 동도서기, 중체서영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뭐 리홍장이나 이런 사람은 청황실을 유지하고 그걸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움직였으니까 한계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여기는 그 체제까지도 뛰어넘는 개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황이란 사람을 완전히 없어졌던 사람을 봉건사에서 없었던 사람을 다시 내서 왕정복관하고 잠깐 앉혀놓고 나서는 이내 딱 12년 만에 헌법 만들어가지고는 따로 앉혀놓고 다시 궁 안으로 그냥 처박아 놓고서 자기네가 다 하고 당신의 상징적인 존재 노릇만 하시오라는 거를 그 디자인을 너무 잘해내요. 아, 참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럼 조선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정을 담당한 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의 그 자질을 보고 수준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비교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비교할 여지가 없다는 게 우리 역사의 비극이고. 자, 이 와중에 저 교육개혁은 꼭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 교육개혁이라는 게 이 모리아리노리라는 사스마 출신의 그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1865년에 영국으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그 전에 네. 18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참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본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갔는가. 그래서 이제 가서 영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거기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또 여기서 그때의 유명한 그 기독교 종교단체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의 장을 따라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그 종교, 파를 믿는 사람들끼리 생활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또 살아.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니까 그 지도자가, 미국 기독교 지도자가 머리 보고, 야, 너희 나라 이제 바뀌었는데 너 좀 가서 기여를 해라. 그래서 그때 귀국을 해요. 근데 너무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금방 픽업이 돼가지고는 초대 주미공사,
71년, 1871년에 초대 주미공사인데 1871년이면은 24살이에요. 24살에 대사를 시켜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한 다음에 그러고 다시 또 주중공사, 초대 주중공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 1권에 보시면은 저 2권에 보시면 모리하고 이홍장하고 조선이 속방이냐 아니냐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나오고도 그런데 이제 모리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또가 총리가 된 다음에 초대 총리가 되면서 그 내각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때 모리를 갖다가 교육부 대신으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초대 원부상을 하니까 86년이니까는 몇 살이에요? 39. 40 정도 됐겠네요. 39살에 이제 주미대사, 주중대사 다 하고 지금 국문교부 장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히토츠바시 대학도 하나 설립하고 75년에 그리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일본 교육제도를 만들어내요. 제국대학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다 만들고 6년제 초등학교 남녀공학해야 되고 고등학교 만들어야 되고 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제국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험도 안 치고 관료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 대신 완전히 보통 대학하고 완전히 차별을 둬서 전부 다 장학생으로 보내가지고 급히 이 엘리트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 산실을 이제 만들고 다른 대학하고 이제 확 다른 이제 개요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랑 다르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게 75년에는 벌써 2만 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75년이면 지금 뭐예요? 강화도 조약 1년 전이에요. 전이네요. 그러니까는 고종이 대원군 쫓아내고 친정 민중전하고 시작한 1년 후인데 근데 당연히 초등학교가 2만 개를 새로 깡으로 지을 수는 없겠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40%는 불교 사찰 내에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학교들 그대로 사용하고 33%는 가정 내에서도 가정집들을 갖다가 그냥 학교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18%만이 독자 건물을 세워.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교육이 얼마나 시급하다는 거, 초등교육이 얼마나 시급하다는 걸 해갖고 1900년, 1901년이 가면 뭐라 그러죠? 전인교육? 아니, 그 뭐라 그래, 우리나라. 국민교육이라고 하죠. 완전 국민. 다 교육. 다 무조건 의무교육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결국은 1889년에 암살이 되니까 그것도 이세신궁이라는 이 일본의 그 천황가의 가장 성스럽다고 하는 그 신궁에 가서 이 친구가 신발도 안 벗고 뭐 어디를 올라갔다. 뭐 성스러운데 이렇게 휘장이 쳐 있는데 갖고 간 지팡이로 이렇게 그 휘장을 들여다봤다. 뭐 이래갖고 극렬 극우파가 와서 이제 암살을 칼로 찔러서 이제 암살을 하고 그러지만은 아무튼 이 당시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40대 이상을 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초기 메이지 유신 때 보면 전부 다 일하다가 죽거나 암살당하거나 서로 싸우다 죽거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짧은 삶 속에서 저렇게 진짜 불꽃처럼 살면서 나라를 일으키는 일들을 합니다. 군사개혁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이 이제 맡아서 73년에 징병령을 내리는데 징병령 내려봐야 4만밖에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내고 뭐 누구 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무리 걷어봐야 징병을 해봐야 4만밖에 안 되는데 그 와중에 75년 육군사관학교 창설하고 77년에 서남전쟁을 겪으면서 내란도 제대로 진압을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구나 하면서 내란을 치르면서 이제는 내란도 평정하고 그다음부터 이제는 바깥의 전쟁도 치른 전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78년에 청참모부 설립하고 82년에 이모군란에 청한테 한번 밀리면서 이제는 해군도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해군이 없으니까 우리가 군대가 건너가서 원세기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정군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도.
83년에 징병제를 개혁해서 평시 7만 3천, 전시 20만 군 체제를 갖다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 시작하고 85년에 프러시아의 야콥 메켈 소령을 초청을 해서 그때부터 전략, 참모본부 운영, 야전 훈련을 실제로 시작하고 87년에 육군 참모대학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츠카타랑 그렇게 싸우면서 군비 증강 좀 해달라. 예산 10%밖에 안 주는 거를 90년에까지 가서는 예산의 30%가 되면서 청일전쟁, 94년에 한 청일전쟁 준비가 이제 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일본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빼왔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럽의 패자는요, 프로이센이었거든요. 그리고 프로이센이 잘 알려진 뭐 클라우제비치나 이런 전략가들이 나오고, 네. 그리고 총참모부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도 프로이센이고, 그렇죠. 참모대학도 프로이센이고, 그런 거 따오면서 스스로를 바꾼 네.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육군사관학교까지 지어줬었거든요. 도쿠가와가 바쿠고가 워낙 프랑스랑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육군 해군이 다 프랑스였었어요. 그런 거를 다 야마가타가 바꿔서 프로이센. 예. 근데 그때도 그것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보불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그렇죠. 전쟁 때에 그렇게 많은 참관인들을 보내요. 군인들을, 젊은 군인들을. 그래서 거기 가서 전쟁을 다 참관을 오게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2년, 3년씩 계속 있으면서 배우고. 제일 유명한 게 카츠라. 나중에 카츠라 테프트 미략하는 그 카츠라가 야마가타의 명을 받고서 약간 후배인데 거기 가가지고 프로이센에서 총 7년을 있어요. 무관으로 있으면서 전부 다 그 전쟁 다 보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배워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메켈 같은 사람을 갖다 초청을 하고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배우고 이런 일들을 일본이 합니다. 마지막으로